지구인 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 정사랑 에세이. 위즈덤 하우스. 이 모든 여행은 메신저 싸움에서 시작되었다. 어쩌다가 여행 에세이를 9년째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종종 소설보다 뒤에 붙은 작가의 말이 재밌다는 말을 들어서 에세이도 쓸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예상과 달랐다. 쓰다가 멈추고, 쓰다가 지우고, 쓰다가 고치며 시간이 흘러버렸다. 이 지난 여행의 기록들은 사실 여행 그 자체보다는 여행을 하며 안쪽에 축적된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러 멀리 가서 맞닥뜨린 이야기보다 더 이야기 같았던 순간들을 마음속 거름망으로 걸러내 정리해두고 싶었다. 나를 처음 여행하게 만든 엘은 대학 때 친구이다. 엘은 이 글에서 본명을 써도 된다고 흔쾌히 허락해 주었지만 소설 속에서는 식인 괴물로 만들거나 목성에 얼어붙은 위성에 보내버려도 에세이에서는 최대한 보호해주고 싶어서 이니셜을 쓰기로 한다. 진짜 사람들과 진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쓰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니. 에세이 작가님들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압축과 재편집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픽션에 가까워지지만 거리감이 달라 한없이 어색하기만 한데 여행책을 좋아해서 오래 소비해왔으니 한 권쯤 용기 내어 갖고 싶다. 애를 설명하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나는 애를 22살에 만났고 16년째 감탄하고 있다. 엘은 수도도 전기도 없는 지역에 학교를 지으려 훌쩍 떠났고 어느 날 갑자기 스케이트보드나 저글링을 배웠고 매번 낯선 음식과 새로운 음악을 알려주었다. 과감하고 똑똑하고 유머러스하고 사려 깊어서 애를 알아갈수록 나도 더 나은 친구가 되고 싶어졌다. 내가 쓴 쾌활한 모험가형 주인공들은 모두 애를 닮았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교육받은 엘이 유학을 결정했을 때에도 엘이라면 금방 잘 해내리라고 믿었다. 엘은 뉴욕의 예술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며 자리 잡자마자 나를 초대했지만 나는 나대로 두 번째 출판사에서 일하는 중이어서 계속 방문을 미뤘다. 시차 때문에 아침과 밤에 메신저에서 자주 이야기했다. 아마도 이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종류의 메신저였을 테고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16시간쯤의 대화를 짧게 요약하자면 아래와 비슷할 것이다. 엘, 언제 올 건데? 나, 가야지. 엘, 계속 미뤘잖아. 나 몇 달 뒤면 졸업이야. 나, 근데 요즘 회사가. 엘, 회사에서 한번 쓰러지고도 1년을 더 다녔잖아. 할 만큼 한 거야. 긴 글 쓰려고 계획한 거 아니었어? 이제 정말 퇴사한다고 말하고 비행기표 끊어. 우정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잡는 쪽이 있는데 우리 관계에서 그것은 엘이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쓰는 것은 확실히 무리였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한계에 다다라 있었고 그걸 알면서도 제대로 직시하기를 거부하다가 엘과 이야기하며 둘 다 가질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었다. 엘, 여행 준비는 잘하고 있어? 나, 응, 이제 숙소 예약하려고. 엘, 무슨 소리야? 당연히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거지. 글 쓰려고 모아둔 돈을 숙소에 쓰면 어떡해? 나, 3주를 너희 집에서 지낼 수는 없어. 따로 숙소 잡아야지.
L. 다른 친구들도 다 우리 집에서 지냈어. 나. 그럼 나라도 패키치지 말아야지. L. 말도 안 돼. 나. 너도 인턴 하느라 바쁘잖아. 나는 그냥 가볍게 구경하다가 너랑 점심 정도 먹을 계획이야. 너무 신경 써주지 않아도 돼. L. 그럼 몇 번 만나지도 못해. 우리 집에 있어야 같이 놀지. 나. 미안해서 어떻게 그래. 너야말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와 무슨 소리야가 수십 번 오가는 동안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메신저에서 4번쯤 싸운 것 같다. 실제 대화에선 물음표와 느낌표가 훨씬 많았다. 눈싸움하는 아이들이 눈뭉치를 던지는 것처럼 물음표와 느낌표를 수십 개씩 주고받았고, 따지고 보면 서로를 위한 대립이었는데도 꽤 뜨거운 설전이 되어버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L의 집에서 그렇게 길게 지내는 것은 민폐일 것 같아 이기고 싶었는데, 관계 주도권이 L에게 있다 보니 끝내 졌다. 숙소 예약을 강행하면 L이 진심으로 화를 낼 것 같아서 마지막 순간에 포기한 것이다. 지고도 실감이 안 났다.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왜 졌지? 친구야, 너는 정말 멋진 아이지만 이상한 데서 격하게 고집이 세구나. 어쨌든 많이 보고 싶었으므로 여행을 크게 즐기지 않으면서도 뉴욕까지 날아갔다. 웬만큼만 가까운 친구라면 스리슬쩍 변명하고 가지 않았을 텐데, 누군가를 좋아하면 확실히 무리하게 된다. 아끼는 마음의 척도를 얼마나 무리하느냐로 정할 수 있지 않을까? 2012년 5월의 일이었다. 그때 쓰기 시작한 에세이를 아직도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게 웬일이람. 덕분에 시간이 크리에프 케이크처럼 쌓여 더더욱 묘한 글이 되고 말았다. 여행을 왜 즐기지 않느냐면 어렸을 때 아팠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소아뇌전증을 앓았다. 부모님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를 갔을 때 내가 발작을 일으킬까봐 걱정하시곤 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길 바라셨던 듯한데 이렇게 두 번째 챕터에서 시원하게 말해버린다. 문학 출판계에 들어와 가장 좋았던 건 사람들이 아팠던 이야기, 아픈 이야기를 무척 아름다운 방식으로 마구마구 해버린다는 점이었다. 첫 회사에서 한 시인의 인터뷰 자리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나와 같은 소아뇌전증을 앓으셨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셔서 듣고 있다가 놀라움과 해방감을 느꼈다. 말해도 되는구나. 왜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 약한 부분을 햇볕 아래 드러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다. 전 연령대에서 1000명의 4~5명은 뇌전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머릿속에서 전기신호가 다르게 달린다는 이유로 맞닥뜨려야 하는 위험과 오해는 남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종류의 것이다. 혹시 같은 병을 앓았거나 앓는 분이 이 책을 읽는다면 지지하는 마음을 보내고 싶다. 마지막까지 망설였던 것은 내가 쓰는 글들이 다소 엉뚱하고 기괴하다 보니 혹 오해를 더할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쓰러지는 발작이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 추측한다. 나의 경우 잠들었을 때 부분 발작을 일으켰다. 숨을 쉴 수 없어서 깼다. 마치 거인이 내 목을 밟고 서 있는 것만 같았다. 숨을 쉬기 위해 발버둥을 치면 아슬아슬할 정도로 위험한 시점에 다시 호흡이 돌아왔다. 오류가는 컴퓨터를 억지로 껐다 켜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때로 얼굴 일부나 한쪽 팔이 마비되기도 했다.
누워있을 때 발작을 일으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상의 가능성이 적었지만 늦은 밤 혼자 겪으며 내면이 천천히 조각되었다. 치료를 위해 계절마다 대학병원의 층층을 엄마 손을 잡고 오락가락했다. 피프티 피플을 쓴 것은 친지 중에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이가 많아 인터뷰 대상자를 소개받기 쉬워서였지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었던 듯하다. 뇌파 검사를 위해 머리카락 속에 풀을 잔뜩 바르면 프랑켄슈타인에 나올 만한 헤어스타일이 되었고 MRI 기계 속은 몸이 굳도록 추웠다. 그런 유년의 기억들이 내 안에 남아있어서 병원 이야기를 쓰게 된 것 같다. 혼자 느끼는 외로움도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친밀감도 극대화되는 공간을 소설 안에 세워본 것이다. 그래서 여행을 즐기지 않았다. 낯선 상황에서 피곤하면 발작이 일어나곤 했으므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피했다. 치료를 받고 성장하며 발작은 사라졌고 다행히 아직 재발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재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들었다. 그렇게 돌아오는 발작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한다. 뉴스에서 그렇게 사망한 이의 사례가 보고되면 먼 나라에 모르는 사람인데도 슬퍼진다. 얼마 전에는 할리우드 배우 캐머린 보이스가 겨우 20살의 나이에 뇌전증으로 인한 수면중 발작으로 사망했다. 할리우드 배우라서 알려진 것이지 비슷한 죽음은 지구 곳곳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현대사회에서도 모두가 평균 수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똑바로 마주본 사람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더 잘한다고 여기기도 한다. 어떤 일을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는 만약 내가 4년 후에 죽는다면 후회할까? 8년 뒤라면? 하고 가정해보는 것만으로도 한결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아팠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미래완료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꿈은 마르그리트 듀라스처럼 70대에도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면서 50권까지 쓰는 것이지만 충분한 수명을 누리지 못한다 해도 요절한 사람이 아니라 11살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지 않고 있는 힘껏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뵐 때마다 무병장수를 빌어주시는 독자분들께 부응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열심히 받고 있긴 하다. 어쨌든 발작을 빼도 딱히 건강한 젊음이었던 적은 없다. 바카스 광고나 국토대장정 포스터에 좀처럼 이입을 못하는 그룹의 일원으로 의학의 혜택 속에서 살아왔다. 정근대에 태어나지 않아 행운이었다고 안도하는 게 우선이었기에 여행에 대한 욕망이 약했다. 여행은 건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고 일상의 루틴을 유지하는 선에서 큰 기쁨을 느끼는 나머지 여행까지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큰 결심을 하고 여행을 갈 때는 바탕화면에 유서에 가까운 지시사항을 남기고 담당 편집자님께 그때까지 쓴 원고를 예약 메일로 전송해두기도 했다. 매번 살아 돌아와서 잘 취소하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살아있는 상태가 너무 신기하지 않은지? 꼭 개인적 얘기, 사람들 얘기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다. 지구가 초속 30km로 뱅글뱅글 날아가고 있는데 그 위에서 온갖 동식물이 38억 년 동안이나 생겨났다 멸종했다 하며 보글보글 지내왔다는 것이. 우주는 죽어있는 게 더 자연스러운 상태인데 어떻게 다들 살아있지? 거의 매일 놀란다. 심장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뛰었다니. 신경을 쓰지 않는데 호흡이 계속된다니. 산책만 나가도 흥미로운 발견을 하고 화분에 새잎이 나면 기분 좋은 충격을 받는다.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환경주의자가 된 것은 그래서일지도 모르겠다.
아팠던 청소년이 쉽게 경이로워하는 어른으로 자란 것이다. 경이의 스위치가 반발력 없이 딸깍딸깍 눌리고 말아서 다른 아팠던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얼마나 비슷한 성향일지 궁금해진다. 나의 노래 부르며 행진하는 스머프 같은 성격이 좀 부담스럽다는 평을 들을 때도 있는데 나름 맥락이 있다. 어둡고 죽어있는 우주에서 기적 같은 지구에 산다는 것이 신기해 냉소와 절망에 빠졌다가도 빨리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보편적인 여행의 개념을 싫어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여행을 좋아하는 것에 가까웠다. 잘 쓰인 여행책, 화질 좋은 여행 프로그램, 친구들이 다녀와서 들려주는 이야기와 보여주는 사진들을 즐기며 충분히 만족해버리는 편이어서 스스로 여행을 떠나는 편이 아니었다.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지 않다면 말이다.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게 왜 소설인데? 회사에서 쓰러졌을 때 하필 도시락을 먹고 설거지한 것을 쟁반에 담아 가져가던 차였다. 갑자기 시야가 바깥에서부터 좁아지더니 눈이 보이지 않아 주저앉다시피 쓰러졌고 도시락통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모 실장님 방으로 굴러들어가서 그 순간에도 좀 부끄러웠다. 요즘도 작가 겸 편집자는 오래 못 간다는 주장의 예시로 종종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다른 작가 겸 편집자분들께 죄송할 뿐이다. 다시 발작을 일으킨 줄 알고 여러 검사를 받았더니 과로로 인한 미주신경성 실신이었다. 하여간 신경계통이 잘못 배선된 편인 듯하다. 퇴사하던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득하다. 4층 건물을 돌며 퇴사 인사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관리부에 다다랐을 때 눈물이 터져서 관리부 선배들이 티슈를 줬던 게 기억난다. 편집자 생활을 꽤 좋아했다. 싫어서 그만둔 게 아니었다. 작가로서의 커리어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망하지 않으려고 그만둔 것이었다. 멀쩡한 정규직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택하다니 스스로도 어이없고 두려워서 눈물이 절로 났다. 이제와 돌아보면 맞는 선택이었지만 그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어렴풋한 느낌 같은 게 아니었다. 편집자였기에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다. 덧니가 보고 싶어와 지구에서 하나뿐은 초판도 다 팔지 못했다. 첨부 남짓 팔렸는데 그랬을 때 세 번째 책은 불가능해 보였다. 설령 겨우겨우 낼 수 있다 해도 결과는 미미할 게 뻔했다. 마케팅 지원이 한정적이다 보니 출판계에서는 모든 책에 힘을 쏟지 못한다. 발간하는 책들 중에 미는 책은 소수인 현실에서 어떻게든 미는 책 쪽에 들지 못하면 작가로서의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었다. 밀지 않은 책이 큰 호응을 얻는 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드문 편이어서 적은 확률에 기대를 걸기는 어려웠다. 그러니 기이한 이야기지만 편집 일을 그만둔 것은 편집자로서의 판단이었다. 문학상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문학상 수상작은 상금을 판매로 회수해야 하는 책이므로 자동으로 미는 책이 되었다. 2권의 책을 실패한 상황에서 신인이 성장할 통로가 많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그것이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다. 장르 쪽에 잘 쓰는 사람 없던데요. 세랑씨도 재등단이나 하지 그래요? 문단 사람들의 도발을 며칠에 한 번씩 당하는 것도 이를 갈게 만들었다. 일단 들어가서 다 뒤집어 버려야지. 그런 민망한 치기도 분명히 있었다. 돌이켜보면 차라리 2년쯤 기다렸다가 웹이나 영상처럼 새롭게 흥하는 분야로 가는 것도 좋았을 듯한데 끊임없이 공격받다 보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만다. 장르 소설가들이 늘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내 부하가 치미는 말들을 듣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장르를 모르면 장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무례하게들 구는지 모르겠다.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그런 경향이 남아있다. 그때 들던 생활비를 감안하여 2년을 여유있게 버티며 글을 쓰기 위해 3천만 원을 모았다. 아무도 내 시간과 내가 버는 돈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므로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모으면 되었다. 인생에서 그런 시기는 매우 드물고 노력했다기보다는 운이 좋았다. 얼마나 많은 신인들이 시간과 돈을 확보하지 못해 작품 활동을 멈추게 됐는지 생각하면 외주 편집 작업도 서너 개 받아놓은 데다 출판계는 이직과 재취직이 쉬운 편이라 아주 대책 없는 퇴사는 아니었다. 저축 중 일부를 뉴욕 여행에 쓰기로 했다. 일단 쓰고 일에 채워 넣으려는 계획이었다. 왜 소설이었을까? 둘 중에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것은 편집자로서의 커리어였다. 작가로서는 미미하기만 했는데 왜 소설을 택했을까? 29살에 내가 몰랐던 것을 지금의 나는 알고 있다. 사랑 때문이었다. 첨부도 겨우 팔렸지만 그때도 강렬하게 지지해주는 독자분들이 계셨다. 책 한 권 없이 몇 편의 단편뿐이었을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작가라고 말해주시던 분들이. 독자와 작가 사이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달랐다. 어떨 때는 커다란 방패고 또 어떨 때는 완전 연소하는 연료라서 한번 경험하면 다시는 그것 없이 살 수 없게 된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택해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분들이 의기양양하실 수 있게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었다. 부차적으로 머릿속의 이야기를 다 꺼내 텅 빈 상태여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편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어떤 창작자들은 창작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는데 나의 경우 창작이 끝났을 때 비어있는 상태가 감미롭다. 중간중간 짧은 쾌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야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을 때가 정점인 것이다. 장편소설 얼개 같은 게 안쪽에서 끓어오르고 엉키는 상태에서는 매일이 부대끼고 다른 어떤 일에도 집중이 안 된다. 스스로를 이야기가 지나가는 파이프 정도로 여기는 편인데 그 통과가 지연되면 문제가 생기고 마니 사실은 선택지가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만약에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나 같은 파이프형이라면 창작물이 안에 고일 때 괴롭고 내 보내야 머릿속의 압력이 낮아진다면 당신도 창작을 해야 한다. 그 압력을 무시해서 고장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다. 경제적인 궁금증도 있었다. 예술 분야의 사람들이 돈 이야기를 더 자주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당시 소설로는 한 해에 700만 원 안팎을 벌고 있었는데 더 긴 시간을 들여 많은 양을 생산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알고 싶었던 것이 큰 추진력이었다. 700만 원은 소설 쓰기를 포기하기엔 많은 돈이었고 살아가기엔 적은 돈이어서 한계를 확인하고 싶었다. 맞는 답을 골랐어도 불안하기만 했기에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전혀 자지 못하고 13시간 동안 내적 비명을 질렀던 것이 기억난다. 무슨 일을 벌인 걸까? 몇 년 후 크게 후회하는 건 아닐까? 질문들이 여백 없이 이어졌고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싶어 했다. 하필 난기류가 심해 안전벨트 등이 내내 꺼지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뉴욕에 간 적이 있었구나. 1993년
10살 때의 일이었다. 엄마의 형제들은 유난히 외국어에 능통했고 한국무역 관광 분야 등에 종사하며 외국에 나가 살곤 했다. 큰이모네가 뉴저지에 살던 그 몇 년간 사촌 언니를 무척 따르는 편인 내가 눈물 젖은 국제우편을 연이어 보내는 걸 보다 못해 엄마가 큰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쇼트커트 중에 쇼트커트에 야구 모자를 쓰고 다녀서 모두 굿보이하고 미국 영화에서 골든 레트리버 부르듯 나를 불렀다. 뉴저지의 이모 집에서 언니와 신나게 슈퍼마리오 게임을 했다. 언니가 게임을 너무 잘해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더 감탄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온갖 비밀문을 다 열어젖히던 사촌 언니는 여전히 대단한 사람으로 이 책의 뒷부분에 다시 등장한다. 올랜도의 디즈니월드에서 더위와 인종차별에 시달리면서도 즐거웠던 기억과 존스비치에서 꿩만한 갈매기들이 사람 음식을 빼앗아 먹는 걸 구경했던 기억, 베어 마운틴에서 곰 대신 사슴을 마주쳤던 기억도 남아있다. 엄마가 휴게소에서 당시 크게 유행하던 트롤 인형을 사주었고 인형에서는 기분 좋은 고무 냄새 비슷한 것이 났었다. 텅 빈 도로를 자신만만하게 달렸던 엄마와 큰이모가 지금의 내 나이였던 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이상해진다. 그런데 막상 맨해튼을 떠올리면 떠오르는 것은 쓰레기와 쥐밖에 없었다. 기껏 뉴욕에 데려가 준 결과가 쓰레기와 쥐라니. 엄마가 알면 어이없어 할 테지만 아마 10살짜리의 눈높이가 바닥에 가까워 더 강렬했던 게 아닐까?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불안해졌다. 뉴욕의 쓰레기, 쥐, 인종차별만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쩌지? 디즈니월드에서도 사람들은 욕을 하며 아시안 어린이에게 침을 뱉곤 했었다. 뉴욕에서는 또 어떤 모멸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뉴요커는 불친절함으로 유명하지 않나? 또 수십 년 기억될 자잘한 상처들이 생길까? 긴장한 상태로 비행기에서 내려 수화물을 찾을 때였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수화물 레인 너머에서 누군가 나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 A 선생님? 알고 보니 같은 비행기를 타신 것이었다. 교정지 뭉치를 옆에 들고 긴 비행 시간에서도 특유의 산뜻함으로 나를 보고 웃으시는데 비현실적이었다. 신데렐라가 요정 데모와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게까진 놀라진 않았을 것이다. 가장 좋아하는 작가, 영향을 크게 받은 작가를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만날 확률이란 얼마나 낮을지. 내내 출판사를 다니던 중에도 한 번밖에 뵌 적이 없는데 말이다. 평소에 과학만 믿는 편이지만 A 선생님과의 만남은 뉴욕 여행이 어마어마하게 좋을 것이라는 계시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초췌하게 얼어있던 나를 다정히 포옹해 주셔서 긴장과 두려움과 피로가 씻겨 나갔고 그렇게 얻은 용기로 트렁크를 힘차게 밀며 예약해둔 택시를 타러 갔다. 케네디 공항이 익숙한 듯 아닌 듯 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왔다고요? 하하하. 바로 전 손님도 지난주 손님도 다 회사를 그만둔 여자분들이었어요. 엘은 아무 택시나 타도 된다고 했지만 불안해서 인터넷에 예약 기록이 남은 한인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은 유쾌한 분이었다. 그 말에 내가 얼마나 보편적인 패턴 속에 있는지 마음이 놓여 웃음이 터졌다.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은 스스로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여기지만 대개는 어떤 패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 영화 어바웃 타임이 개봉했을 때 주변의 편집자 친구들이 레이첼 맥캐덤스의 앞머리와 옷과 가방을 보고 화들짝 놀랐었다. 너무나 편집자스럽다고 전 세계의 편집자들의 취향이 그렇게나 겹치는 거냐고
깔깔 서로를 노렸던 것이다. 특별한 것 같지만 아무도 특별하지 않다.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교육을 받고 비슷한 공동체에 속하면 비슷해진다. 그런 패턴을 확인할 때 스스로가 작아지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기도 한다. 내가 했던 고민을 먼저 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했던 고민을 다시 시작할 사람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면 가벼워지는 것이다. 평범하고 뻔한 내가 흔하디 흔한 이유로 뉴욕에 갔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A 선생님을 우연히 뵙고 L과 무엇을 줘도 바꾸지 않을 시간을 보냈으니 특별함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 같다. 친구의 집은 이스트빌리지. 엘이 인턴으로 일하고 있던 영화 배급사에 들렀다. 잠깐 내려온 엘과 짧고 진한 인사를 하고 머무는 동안 사용하게 될 보조 열쇠를 건네받았다. 엘은 보지 않은 새 머리가 많이 길어 있었고 그간 단단해진 분위기가 느껴져 뭉클했다. 친구의 부드럽고 어린 얼굴과 선이 명확해진 어른의 얼굴을 긴 시간에 걸쳐 알 수 있는 것은 행운인 것 같아 어쩐지 찔끔 눈물이 났다. 다시 혼자 이스트빌리지의 주소를 찾아갔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트렁크를 들고 올라가느라 남은 에너지를 다 썼다. 쇠로 된 열쇠라니 정말 오랜만이구나 했는데 문이 나무문이었다. 미국 드라마에서 형사들이 발로 차고 들어가면 쪼개지며 열리는 나무문 말이다. 그것을 드라마에서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직접 보니까 새삼 놀라웠다. 현관문은 당연히 철문인 줄 알았는데 미국 사람들 나무문을 달고 용감하게 살고 있었다. 내 친구도 엄청 용감했다. 문 안쪽의 작은 원룸은 바닥 수평이 맞지 않아 물건들이 대굴대굴 굴러다녔으며 모든 인테리어 요소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다. 바닥에 놓여있는 매트리스는 엘이 이탈리아 유학생에게 중고로 산 것이었다. 매트리스의 역사를 잠깐 떠올렸다 지은 후 여기저기 위트 있게 꾸며져 있는 엘의 집을 즐겁게 구경하다가 비행기에서 자지 못한 잠을 잤다. 엘이 퇴근해서 돌아온 후 함께하는 첫 식사로 24시간 아침 식사를 파는 가게에 가서 소화가 잘 되는 메뉴를 골라 먹었다. 내내 메신저에서 이야기했었지만 누락되었던 부분을 빠르게 나누며 동기화를 마쳤던 기억이 난다. 그날부터 3주간 이스트빌리지에서 살며 이스트빌리지를 아주 좋아하게 되었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언급될 때마다 웃게 된다. 너 그따위로 굴면 네가 맨해튼에 도착했을 때 처음 살았던 이스트빌리지의 코딱지만한 아파트로 돌아가게 해주지. 주로 못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윽박지를 때 자주 등장하는 동네 이름이었던 것이다. 이민자들, 학생들, 예술가들의 동네였다. 뉴욕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24시간 사이렌이 울렸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중 어느 쪽의 사이렌인지 알 도리가 없었다. 아주 멀 때도 있고 가까울 때도 있었다. 사이렌도 사이렌이지만 엘의 창턱은 동네 비둘기들의 다이빙 포인트여서 그것도 굉장했다. 비둘기 떼가 크게 한 바퀴 날 때 그 시작점이 모양이었다. 말끔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은데 이스트빌리지가 뉴욕이 왜 좋았을까? 여행 전에 사람들에게 뉴욕에 간다고 하면 잠시 머문 사람들은 기뻐하며 이것저것 알려주었고 오래 살다 온 사람들은 어째선지 입을 꾹 다물었는데 시간차를 두고 그 표정이 해석되었다. 뉴욕의 특별한 애착과 기억이 있어서 그것을 공유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큰 도시를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자마자
맨 처음으로 때려부수는 도시를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 정말 매력 있는 곳임이 틀림없다. 물론 여행 초기의 뉴욕은 좀 위협적이었다. 일단 그 여행을 위해 일부러 구비한 미러리스 카메라를 처음 며칠은 들고 나가지 못했다. 내가 가방에서 큰 카메라를 꺼내는 순간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관광객이다. 저기 관광객이 있다. 하고 표적으로 삼을 것만 같았다. 오래된 똑딱이 카메라만 들고 일단 가까운 소호를 걷기 시작했다. 거리 곳곳에 아무렇지도 않게 설치 작품이 있었고 설치 작품인가 싶어서 보면 누가 버린 가구이기도 했다. 많이 걸은 탓에 밤에 누우면 발이 뜨거워서 피곤한데도 금방 잠이 들지 못했다. 그래도 그 뜨거움은 어쩐지 기분이 좋았다. 수족냉증 같은 건 몇 년이고 걸리지 않을 것만 같은 뜨거움이었다.